2024년 12월 8일입니다. 12월의 두 번째 일요일인데, 정신없이 시간이 지나가네요. 어젯밤. 그리고, 사회적 긴장도가 높아서 그런지,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분노하시고, 당연히 분노해야 될 거 분노하고, 한국 사회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또는 여러 가지 면에서 불만도 가지신 분들도 있고, 아니면 오히려 이런 정도 비상계엄을 막아낼 정도의 민주주의적 성숙도가 높은 것이 아니냐. 사람들의, 우리 시민들, 국민들의 의식은 높은데 문제는 정치인들이라든가 아니면 시스템은 옛날 방식이고 너무 늦고 너무 느리고 너무 엉망이고 이런 것들. 저는 이걸 불균형이라는 말씀을 드리죠. 정의는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불안한 시대, 불안한 시기 잘 우리 같이 잘 버텨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침에 이제 한강 작가의 그 스웨덴 할리먼에서 노벨 문학상 수상 그 소감 강연 같은 거예요. 미리 영어로 번역된 본은 배부가 됐고 한글로 우리말로 그거를 이제 거의 읽으면서 이제 강연을 하는데 자기 작품 세계라든가 그리고 특히 이런 여러 가지 작품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어요. 좀 놀랍죠. 그의 작품 세계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젊은 나이에도 48살이 젊은 나이에도 충분히 받을 자격이 있다. 그건 느끼셨을 겁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노벨 문학상 수상을 축하하고 그가 가진 문제의식 그리고 그가 가진 이 작품 세계가 우리 사회의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조금이나마 해안이 되고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좀 전에 보니까 이제 그 김영현에 대한 영장은 나왔는데 그리고 구속이 됐고 긴급 체포됐고 검찰에 의해서. 그런데 이제 그 박한수 전 계엄사령관 그리고 여인영 그 방첩사령관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자죠. 박한수는 모르겠어요. 잘 몰랐을 수도 있지만 여인영은 지금 이 사태의 핵심적인 인물이죠. 직접 이제 정치인 체포라든가 아니면 방첩사 내에 옛날에 기무사죠 내에 체포조라든가 이런 것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질아요. 왜냐하면 사실 그 여인영 같은 애들이 정치인 체포라든가 주요 요인 체포라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바로바로 실행을 했으면 사실은 계엄을 막기 어려웠죠. 그런데 이 모자란, 그러니까 대가리에 어떤 그 생각은 있는데 실행하는 데는 굉장히 모질한 놈인 것 같아요. 여인영. 별 3개 달 정도인데 저 정도면 찌끄러기밖에 안 되죠. 그 밑에 있는 준장급들의 수사단장이라든가 1처장 이런 애들도 딱히 저런 것들이 어떻게 방첩사의 별, 이게 똥별들이라고 하는 거죠. 참.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다행인 거죠. 지금 민주주의를 비상계엄을 해제시키게 된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근데 법원에서도 기각이 됐다고 하니까 글쎄 좀 더 알아봐야 되겠지만 법원도 일정 정도, 정확히 말해 영장 기각 판사도 일정 정도 좀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여러 가지 면에서. 그리고
아까 이제 한동훈이라든가 뭐 한덕수 같이 기자회견 하는 걸 봤는데 글쎄 그 임시변 고수라든가 법학 헌법 뭐 어떤 형태의 법을 조금만 안다는 사람들도 한동훈이가 무슨 자격으로 저기서 그리고 한덕수는 무슨 자격이지? 직접 국민회에 선출된 건 윤석열인데 윤석열이 권력을 위임해? 권한을 위임해? 그게 말이 되나? 어떤 조항이 그게 가능해? 만약에 윤석열이 만약에 그런 위임이나 권한이라고 하면 국회, 여야 전체 지도자, 여야 뭐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은 국회와 뭐 이제 국무총리 정 이렇게 하거나 그러니까 그 잔대가리 일을 굴리는 거 보면은 윤석열도 하여튼 이 모질이가 그러니까 술 처먹고 했던 어쨌든 그런 어떤 돌발적인 부분을 했을 가능성이 있고 망상이죠 망상. 선거가 저기 투표가 조작됐던 망상이죠. 물론 일부 숫자가 좀 틀릴 수도 있고 아니면 뭔가 좀 절차적인 오류가 조금은 있을 수도 있다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선거가 조작돼 그거 뭐 웃기잖아요. 아니 선거가 조작됐는데 어떻게 그럼 윤석열이 당선이 돼? 웃기잖아요. 선거가 조작됐다며. 그러니까 그 얘기잖아요. 그렇게 가까스로 이긴 거는 뭐 이렇게 조작된 거다 이런 얘기고 지난번 총선도 뭐 근데 증거도 제시 못하면서 과학적인 증거도 제시 못하면서 그러니까 망상이죠 망상. 그런 자들이 대통령이라든가 그 주변에 이렇게 있으니 한심하고 한심한 거죠. 어쨌든 그건 그렇다고 쳐도 이게 영장 기각되면서 굉장히 험난할 것 같습니다. 수사하는 것도 생각해 보시면은 경찰청장 조지호, 서울청장 김봉식 그 외에 등등 얘네들도 혐의자예요. 반란 가담자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박성재 이 완전히 이 새끼들 이 새끼는 뭐 뻔한 얘기 그 밑에 있는 검찰 그 허접한 새끼들 검찰총장부터 검사장급 이상애들 얘들도 뭐 가담 안 했다 하더라도 상당히 이 지금 우려스러운 거죠.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을까? 그러면은 수사가 제대로 되겠느냐? 수사가 제대로 안 되고 증거를 뭉개고 비틀고 지리하게 하고 실제로 영장을 청구하는데 영장 청구 요건을 비틀어 갖고 실제로 영장이 발부됐어야 되는데 엉성하거나 엉망으로 해갖고 판사도 어쩔 수 없이 기각돼 이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고 증거를 순서대로 한 게 아니라 엉망으로 해갖고 망쳐갖고 이럴 수도 있고 별 해괴한 짓들을 검사 새끼들은 할 수 있거든요. 뭐 경찰도 마찬가지지만 이걸 어떻게 하느냐. 지금 당장 아까 임시봉 교수도 그랬지만 대통령은 내란 외환에 이제 소추될 수 있다, 수사될 수 있다. 그럼 지금 즉각 경찰 국수본 형사들이나 아니 검사, 검찰 수사관들이 대통령실에 가서 수갑 채우고 나와야 된다. 그럼 나오지 못한다 하더라도 어떤 특정한 공간에 연금시켜야 된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내란죄 혐의자인데. 음? 그리고 당연히 그 주변에 있는 박원순부터 시작해서 혐의자들은 싹 다 체포해야 돼. 즉각적으로 체포를 해야죠. 근데 지금 이게 뭐냐. 좀 황당한 상황인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조금 그러니까 이렇게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수사권하고 기소권이 행정부 내에 들어가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검사라는 애들이 특권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법적인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행정부의 대통령의 직접적인 어떤 관할과 지위를 받는 이거 되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연방제 국가에서는 사실은
좀 미국처럼 퍼뜨려 놓을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대통령 국가사에서 일본 같이 이제 내각 책임제 같은 경우는 실제로는 분리가 돼 있을 수 있죠. 근데 대통령 중심 국가의 우리나라 같은 데가 되게 위험한 거죠.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지휘할 수 있고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는 검사들한테 헌법적 권한을 줘갖고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수사권.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한다는 보장 없고. 그러니까 판사라든가 검사라든가 이런, 그러니까 검사의 지위를 확 떨어뜨려야 된다. 헌법적 권한을 줄이고 일개 행정 공무원으로 수사를 하는 사람들, 그리고 기소하는 검사는 기소하는 쪽으로 가서 그것은 행정부, 그러니까 입법부 쪽에 어느 정도까지 추인을 받거나 뭐 인준을 받거나 이런 식, 아니면 아예 선출직으로, 즉 말하자면 미국의 지방 검사처럼 선출직으로 가거나.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문제는 이전에도 많이 고민해 왔었고, 근데 현실화되지 못했다가 지금 바로 대통령을 긴급 체포, 즉각 체포해 수사해야 되는데 그 수사해야 되는 사람들의 직접적인 상관이 대통령과 다 연결돼 있고 이 내란죄와 연결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특검이라든가 뭐가 다 임명하는 걸 대통령으로 해놓고, 그 지금 말하자면 혐의자를 임명권자로 해버리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다 차후에 요 사태가 정리가 되고 헌법을 개정할 때 이런 문제들을 싹 다 정리를 하면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이거는. 자, 저 팟빵 크라임의 김 PD가 어제 빨리 이 사태가 진행가야 된다. 왜 그러냐 했더니 정치 이슈 빼고는 조회수가 다 떨어졌다. 매불쇼 뭐 100만 넘고 막 이런 데는 진짜 막 그냥. 그런데 정작 그 내용에 있어서는 뭐 범죄적 요소라든가 아니면 뭐 이런,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정치 시사가 아니라 제가 아는 범죄 관련된 시사 쪽이 더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다 정치인한테 그걸 들으려니까 뭐 아직도 한계가 있겠지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만, 그것도 웃기는 거예요. 이게 내란 범죄거든요. 군사와 내란 범죄거든요. 그럼 군사와 내란 범죄에 대한 전문가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정작 이 정치인들이라고 하는 애들은 그런 거 잘 모르거든요. 어쨌든 우리 김 PD의 걱정을 조회수 떨어지고 수익이 안 난다는 거죠. 에휴, 뭐 이럴 때도 있죠. 뭐 이런 얘기도 했지만 그렇습니다. 범죄 얘기 좀 해볼까요? 예. 그래도 뭐 계속 뭐 내란, 윤석열, 뭐 비상기 이런 얘기만 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안 되고 일상은 또 일상대로 가야 되는 거죠. 자, 처음 본 20대 여성한테 쫓아가서 내가 암이 걸렸는데 말기 암인데 스타킹을 벗어달라고 요구한 남성이 있다고 합니다. 해괴하죠. 진짜 그러면 얘는 이 여자가 신은 스타킹을, 이게 물풍문란증인데 암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을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그 여자가 신던 스타킹을 요즘은 이제 사이버상에서도 구하기가 쉽지 않죠. 이게 사실은 굉장히 범죄적 위험 때문에 이게 이제 물품문란증이라고 하는데, 근데 사실 얘는 이런 비슷한 것을 과거에도 해서 집행유예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실 얘는 성도착증인 거예요. 물품문란증인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수사하고 이거를 재판하는 애들은 이걸 그런 형태로 다루지 않고 그냥 범죄가 혐의가 중하지 않고 그러니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아니 얘는 치료를 받아야 되고 치료가 안 되면은 일정 기간 동안 이것과 관련된 일정 정도의 어떤 뭐라고 하나 다른 어떤 뭐가 있어야 돼요. 물론 근데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거예요. 합의했다고 합의금을 지불을 했겠죠. 근데 과거에도 얘 비슷한 범죄를 했을 때 똑같이 합의금을 지불했잖아요. 그런데도 그죠? 그 다음에 자기가 정신과 진료를 받겠다고 이게 지금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노력하고 있대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야 판사, 야 여기 지금 청주지법 형사 6단독 조연선 부장판사, 야 저 부장판사야. 예? 그러면 과거에도 비슷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도 그때도 피해자와 합의하고 정신과 진료를 그래도 받겠다고 했고 재범하지 않게 노력하겠다고 하지 않았을까? 당연히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렇게 됐을까? 그러면 당연히 지금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일종의 치료 감호 같은 걸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걸 알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치료 감호라는 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럴 데도 없고 지금 자리도 없고 그러니까 사실은 어쩔 수 없이 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건 맞는데 왜냐하면 얘는 사실 이런 애들은 징역형으로 해서 일반 범죄자랑 같이 넣어버리면 얘는 사실 더 위험한 범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랬다고 하면 이 조현선 부장판사가 판단은 제대로 한 것 같지만은 그러니까 제도적 미비하고 판사의 미흡, 무지함, 판사의 무지함과 정신과 진료를 받겠다고 하는 약속을 했지만 안 받으면 어떻게 할까요? 안 받아도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얘는 이런 범죄를 저지르고 구속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변호사가 빨리 가서 정신과 치료 받는 척이라도 해라. 그죠? 그럼 그거 제출하면 집행유예 받는 거죠. 얘 치료받고 있습니다. 근데 치료를 실제로는 치료를 제대로 받는 것도 아니고 받을 생각도 없으면서도 감형해서 그럼 이걸 어떻게 관리할 거냐? 그러니까 이런 토탈 케이스로서의 관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대의 사법이라고 하는 것이 개인에 대한 어떤 것에서 토탈 케이스로 바뀐다는 이런 이 사법적인 전환에 대해서 우리의 그 수사사법부는 전혀 그런 그 제도라든가 아니면 생각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맨날 검사나 판사들 욕하고 이 돌대가리들아 욕하는 거고 제발 좀 근데 얘네들한테 또 이거를 사실은 이것은 법무부가 해야 될 일이고 정확히 말하면 법무부와 보건복지부가 해야 될 일인데 정확히 법무부 내 보건복지 관련된 그 이런 치료가 뭐 부서에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정본부가 실제로는 애들을 가두고 돈만 쓰지 말고 얘네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보호관찰소를 확대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더러 처먹질 않으니까 이런 놈들이 진화돼서 위험한 자가 되면 그때는 감당 못하는 거예요. 제가 몇 번 얘기하지만 이게 그냥 물품 음란증이 그대로 끝날 것 같으시죠? 굉장히 위험한 범죄자가 됩니다. 이것도 연구 결과를 통해서 밝혀내야죠. 밝혀낸 것도 있지만. 자, 이런 놈은 어떨까요? 미혼 여성하고 8년간 교제를 했어요. 얘는 자기 부인이 따로 있어요. 얘는 옛날에는 혼인빙자 간음죄라는 거죠. 근데 그게 없어지고 이제 사기죄예요. 40대 이놈한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어요. 근데 얘는 사실 이 사기를 이전 비슷한 혼인빙자 간음 사기를 계속 쳐왔어요. 그러니까 전청조 같은 놈이죠. 연이라고 해야 되나? 전청조? 연이야 놈이야. 어쨌든 포괄적으로 전청조. 그러니까 이놈은 이제 웃긴 거죠. 이런 혼인빙자 간음 같은 법은 없지만 사기죄로 했지만 얘가 구속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판사들은 이런 애들을 구속시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기, 그러니까 유부남인주 사실 순수 미혼자랑 7, 8년을 교제하면서 1억 원을 뜯어냈지만 사기죄로이지만은 구속을 안 시켜요. 그러니까 이놈은 도망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근데 골석 재판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어쨌든 뭐 증거도 제출하지 그러니까 이제 판사가 검사가 한 대로 그냥 인정해서 2년간 1억 3천만 원 챙기고 뭐 사기죄도 왔다. 그래서 당당했어요. 그럼 얘를 어떻게 했죠? 판사는 이제 영장을 발부하겠죠. 어떻게? 구속영장 발부해서 잡아들여요. 이건 자유형 미집행죄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얘를 누가 잡아들이죠? 그 법무부에 있는 검찰청에 있는 부서 한 개의 부서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걔네들은 인력이 부장검사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많은 수천 명을 잡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기꾼들은요, 계속 사기치면 도로 댕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놈은 이전에도 똑같은 사기치고 이런 게 저기 기소되고 뭐 저기 경찰한테 조사받고 그러면 뭐 조사받겠다고 하고 또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문제는 영장이 구속영장이 이제 안 되니까 또 딴 데 속에 사기치면서 이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출석도 안 하고. 그러면 여기에 있는 그 부산지법 형사 11 단독의 정순열 부장판사님, 이 새끼를 왜 구속을 안 시켰습니까? 그러니까 얘한테 정순열이한테 부를 게 없죠. 왜냐하면 이거를 구속영장을 쳐야 되는 경찰이나 검찰 애들이 영장을 안 쳤으니까. 혹시 영장을 쳤어도 영장판사가 사기, 이 정도 사기인데 뭐 구속을 안 시켰으니까 얘는 계속 그 여자들 돈 뜯어내고 성적으로 착취하고 그런데도 구속이 안 되니까 계속 돌아다니면서 계속 사기죠. 전청조 같은 놈이니까. 연인간 놈이고. 그러니까 이런 범죄의 위험성, 피해자가 얼마나 고통받고 이 피해가 굉장히 크다는 거. 실제로 사람이 죽거나 다치진 않았지만 이 피해자들의 굉장히 그 정신적 고통이나 이런 고통들, 그러니까 이것을 사법부나 우리의 그 수사기관은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피해 중심이 아니라 아닌 거죠. 근데 이 사기꾼들은 이걸 알고 어떻게 계속 도망 다니는 것도 아니다. 도망가는 건 그냥 있어요. 사기치고 다니는 거예요. 자유형 미집행자를 잡지도 않으니까. 그러니까 계속 사기죠. 그러니까 딴 거도 사기 되게 쳐갖고 그때 뭔가 수사되면서 얘는 자유형 미집행 도망 다니는데 그 뒤에서야 뭐 영장 내줄까 말까? 안 내주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어떤 사람들이 굉장히 안전하고 막 꼴값 떠는 거죠. 실제로는 이런 사기꾼들이 넘치고 넘칩니다. 이 새끼는 40대 남성인데 계속 이런 사기 치고 다니는 겁니다. 예전에는 그나마 혼인빙자 간음죄라는 것이 있어왔고 했지만 그것이 있거나 없거나 똑같습니다. 그때도 실제로는 이렇게 구속 안 하고 현예슬 기자님, 중앙일보의 현예슬 기자님, 이런 것도 이 기사에 말미에 붙여주셔야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거죠. 그냥 재판 이렇게 진행되는 거 보고 판사가 하는 얘기 듣고 노트북에다가 그 방청하면서 듣고 쓰고 그렇게 하면은 그것만 가지고 기사가 완성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앞뒤 맥락,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조금만 전문가한테 물어봐도 금방 이런 기사들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냥 사건 기사죠. 사실은 우리 사이에 사기꾼들이 넘치는 일. 기자도 허접하고 데스크는 더 허접하고 황당하죠. 그죠? 안전띠를 안 했다고 이런 이 안전띠를 내지 않고 차량을 몰다가 경찰한테 단속이 됐어요. 했는데 그런데 실제로 이제 경찰이 우회전을 하다가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이 보는 앞에서 단속한 게 아니라 어디 숨어 있다 나왔다 이 얘기예요. 얘 말은. 그래서 자기는 사전에 고지도 없이 숨어 있다가 우회전 촬영하다가 이걸 한 거는 위법하다라고 무죄를 주장한 거죠. 그러니까 교통 단속이 위법하다. 고지 없이. 그런데 항소심 재판은 그건 아니다. 지금 말하자면 네가 보지 못했지. 단속경찰관은 저쪽에서
계속 하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네가 못 본 거를 왜 고지 없이 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라고. 그러니까 사실 교통 단속이라는 것은 순찰, 교통안전활동 중에도 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꼭 뭔가 고지를 하고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물론 이런 어떤 함정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죠. 근데 그거를 객관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얘 문제인 거지. 꼭 네가 보지 못했다고 이거는 함정 단속이라고 볼 수는 없다. 요게 2심 판단입니다. 3심은 달라질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번 지켜보시죠. 이거는 경찰청에서는 이제 지문 감식 감정 경연 대회가 있는데 해외에도 많이 참석하고, 그래서 이제 그 광주 경찰청의 김경엽이라는 경위가 83번의 답안을 제출. 그러니까 말하자면 똑같은 문제를 내는 겁니다. 근데 지문이 겹쳐져 있고 막 흐리고 뭐 이런 겁니다. 사실 굉장히 그것을 분석하기 쉽지 않습니다. 기능이 필요하고 고도의 전문 지식과 기능 이런 거 다 필요합니다. 저는 이런 저기 과학수사 경연대회 같은 거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제가 항상 바라는 게 뭐죠? 과학수사 기술이 중요하다. 근데 그 기술이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검증 가능하고, 그리고 일반 사람들한테도 설명이 가능한, 그게 진짜 과학수사 기술이다. 그러니까 실제로 지문 감정이 된 것과 안 된 거는 공이 띄어갖고 왜 안 됐는가, 이건 됐는가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그래야지 기술 발전하고 신뢰를 믿는 거. 니들 마음대로 뭐 기술을 해봤자 실제로 그것을 판단하는 건 또 판사인 거고. 어쨌든 그래도 이런 기술 병영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수사기관만 갖는 거는 안 된다. 이유 없이 아파트 엘리베이터까지 쫓아가서 내리면 처벌이 되겠습니까? 됩니다. 경범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놈이 어떤 여자를 쫓아가갖고 사실 자기는 여기에 살지도 않아요. 7층에 냈는데 이 사람 피해자 14층에 낸 7층을 원래 눌렀는데 피해자가 14층에 눌렀어요. 그럼 자기가 내려야 되는데 안 내린 거예요. 그리고 14층에 올라가는 피해자를 14층까지 가서 따라 내린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7층으로 갔다가 1층으로 갔다가 배회한 거예요. 그래서 경범죄 처벌 불안감 조성 행위인데, 이게 판례가 아직 어떨지 모르겠어요. 아직 확정이 되는 건 아닌데, 불안감 조성 같은 경우도 이걸 경범죄로 처벌하는 것보다 실제로는 다른 법 체계가 좀 있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단순히 벌금 10만 원 내는 것 같고 뭐, 근데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이라든가 위험, 어떤 그 공포는 이거보다 훨씬 더 크죠. 이거를 공범죄 처벌법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 뭔가 좀 깊이 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근데 왜 고민이나 그러면 같이 내린 사람 다 처벌받니?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디테일함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오해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 좀 착각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 각각의 경우에 따라서 좀 디테일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도 합니다. 자,